소개는 팀장님이 네, 좀 해주시죠. 네, 생생한 뉴욕 현지 이슈와 함께하는 시간이죠. 네, 배수연 연하이포맥스 뉴욕 특파원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트 특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뉴욕이 잭슨 홀 미팅을 조금 앞두고 있긴 한데 그 관련돼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다음 주에 잭슨홀 심포지엄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2년 만에 이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행사를 앞두고 혹시 이번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파월 의장이나 연준 의원들의 연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일단 이번 주에 저희 파월 의장이 오늘 지금 교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타운홀 미팅을 가질 예정입니다. 파월 의장이 이날 행사에서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언급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전과 크게 달라진 발언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2019년에도 비슷한 행사를 했었는데요. 경제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발언하는데 거쳤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은 다음 달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연례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이제 통화 정책 관련해서 새로운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타운홀 미팅이고 파월 의장이 2019년에도 한 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우려를 섞을 만한 뭐 그런 이벤트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이제 컨센서스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파월 의장이 9월 FOMC를 앞두고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뭔가 힌트를 줄 수 있다? 뭐 그런 시장의 일각의 의구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제가 예전에 칼럼에서도 한번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 여기 월요일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연준 위원들이 그 스탠스가 달라진 부분을 보면 조변석계했다고 보일 정도로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왕비둘기파였던 연준 위원이 하루아침에 매파로 돌변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의 스탠스는 결국은 데이터 디펜던스하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경제 지표가 호전되거나 경제 지표에서 그동안의 자기 신의 그 논거를 뒷받침하지 못할 때는 말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연준 위원들의 거센 반발 내지는 압박도 결국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일부 신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9월에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는 월가 전문가들도 많은데요. 특이한 건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9월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고용 지표를 확인하기 이전에 FOMC가 열린다. 그래서 11월까지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의견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베트빵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이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좀 질문을 드릴 건데 18일에 나오는 FOMC 의사록이 있죠. 그런 의사록에서 네. 어떤 주목할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월가에서도 FOMC 의사록을 앞두고 지금 환율도 전날 대비 법 수준에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일단 숨죽이고 있는데 결국은 고용하고 물가 안정 목표지에 대한 연준의 판단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진전을 잃었다. 앞으로 다가오는 해에서 계속 진전을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지난번 FOMC 의사록에서 지금 나왔던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부 이야기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나눴던 발언을 통해서 구체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시사점 혹은 신호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상당히 지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앞으로 충분한 시그널을 주면서 점진적으로 긴축에 나서겠다고 하면 충격은 좀 덜하겠지만 예컨대 팬데믹 이후 풀린 대규모 유동성 축소를 좀 빠른 속도로 해나가겠다.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제 중요한 그 기사를 하나 내놨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그동안 인터뷰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연준 위원들 사이에 2022년 중반까지 자산 매입을 종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감안하면 연준 내부에서 상당한 그 테이퍼링에 대한 그런 논의는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런 보도가 나왔으면 미국채 가격이 좀 뛰든지 과거에 2013년 경우를 생각하면 일종의 텐트럼, 긴축발작 같은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오히려 미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지금 우리 세계 1위인 미국에 이어서 중국도 실물 경제가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게 결국은 미국채 수익률을 끌어내린 게 아니냐 이렇게 풀이를 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빠르게 테이퍼링에 근접하고 있지만 그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글로벌 성장에 대한 우려가 더 컸기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권력을 재장하겠다는 소식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좀 부추기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채 수익률을 이제 하락을 이끌었다고 풀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통화 정책 분석가인 데릭 탕이라는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원래 이제 미국채 수익률 10년물이 한 연말까지 1.5%에서 1.75%까지 이룰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보통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그 테이퍼링 과정이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겠지만 무너지는 글로벌 공급망 이런 요인 등으로 오히려 세계 성장률이 낮춰진다면 미국채로 플라이트 투 퀄리티로 가서 테이퍼링에 따른 그런 미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을 상당히 상쇄할 거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오늘 소매 판매 발표가 있죠. 지난주 미시간대 네네. 소비자 태도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와서 국내에서도 네. 오늘 소비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지금 이런 흐름이 네. 오늘 발표되는 소매 판매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가는데요. 월가에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네네. 있나요? 네, 지금 원래 지금 현지 시간 8시 30분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잠시 지금 속보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미국 소매 매출이 전월 대비 1.1%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소매 매출에서도 자동차를 제외한 부분은 0.7% 하락한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는 원래 0.3% 줄어들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예상치보다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소비 부분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이르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지금 소매 부분이 좀 부진하게 나와서 지난주에 미시간 대학이 발표한 소비자 태도 지수도 지금 월가 예상치를 큰 폭으로 밑돌았고요. 방금 발표됐던 소매 판매도 당초 월가 예상보다 많이 부진해서 지금 미국의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타깃이나 메이시스 같은 그런 유통업체의 실적을 통해서도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좀 전쳐집니다. 이게 소비가 코로나도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델타 변이 확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게 미국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2만 명을 넘었다라고 들었는데요. 지금 현지에 계시니까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게 미국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금융시장에는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우려 등에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수익률이 지금 올라야 되는 다시 하락하는데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경기 둔화 우려는 반영이 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지난 주말에 1.5% 급등한 데 이어서 전날에도 0.7%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분명히 영향은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미국채 수익률만 한정해서 본다면 좀 다른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한 내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뉴욕의 뭐 좀 유명한 채권 전문가가 스콧 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시티그룹의 그 이코노미스트를 하셨던 분인데요. 최근에 자산 운용사를 차려서 채권 투자 책임자도 지금 같이 맡고 계십니다. 이분이 지난 올해 초에 1분기에 미국 채 10년물 수익률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는데 이게 1분기 아시겠지만 한 83bp 정도 급등했었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빠르게 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팽이라는 사람은 우선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다.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3월에 제조업 지수는 정점을 찍었고 서비스업은 이제 5월에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좀 고르지 못했던 영향이 일부 반영이 됐고 그리고 델타 변이 출현과 그리고 채권 순매도 포지션을 줄이려는 헤지 펀드들의 숏 스퀴즈도 미국채 수익률 급락에 한몫을 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미국채 수익률이 한 번 더 오를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선 영준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 QE를 이제 테이퍼링을 통해서 축소할 게 불가피해지고 그리고 지금 더 많은 재정 부양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미 초당적으로 1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 인프라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상원에서 통과시켰고 3조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부양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지금 고용시장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고 그리고 경기 부양책으로 좀 더 경제는 뜨거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논거를 제시했고요. 특히나 가계가 상당히 많은 저축을 누적해놓고 있다. 이게 소진되기 시작하면 아마 불에 기름을 다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월 평균 소매 판매량 변화량을 이분은 좀 눈여겨봤다고 하는데요. 6개월 평균이 한 2.7% 정도 늘었답니다. 근데 이게 팬데믹 이전은 한 0.5% 정도에 불과했고요. 이게 5배 이상이라는 게 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될 때는 늘 흥미로운 주장이 오고 가지만 일반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면서 이제 끝이 난다. 그래서 지금은 수급 균형을 다시 설정하기 위한 조정이나 장기적인 추세가 나타나기 이전의 단계가 아닌가라는 그런 분석도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 주식시장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일조를 했거든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뭐 6조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뉴욕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마이크론도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죠? 네, 지금 오기 전에 제가 뭐 잠시 봤는데 제가 지금 그 시세 테이블이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네. 지금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프리마켓이죠? 네. 지금. 네. 네, 프리마켓입니다. 네, 잠깐만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네네. 버텨줬거든요. 미국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지금 제가 컴퓨터를 2대를 쓰고 있어서 네네. 네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개장전 효과가 지금 1.2% 정도 빠져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텔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지금 반도체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인텔은 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 6개월간 한 33% 이상 올랐고 올해 들어서 한 52% 이상 오른 것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인텔은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7% 가량 오르는 데 그쳤고 연간으로도 한 9% 가량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될 뉴스가 하나 있는 게 인텔이 지금 수조 원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한 로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텔 CEO가 미국 정부는 물론이고 유럽 정부까지 돌면서 반도체의 아시아 집중 현상을 좀 해소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좀 너네들한테서 보조금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14일 날 보도를 했고요. 지금 인텔 CEO를 맡고 있는 팻 게싱어라는 분은 조 바이든 행정부 관리들하고 백악관 근처에서 지금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루프탑 연회까지 열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반도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좀 주목해야 될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특파원님, 저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일단 보니까 달러 대비 원화 약세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달러 환율이 1170원을 훌쩍 넘었고요. 미시건대 소비자 태도지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난주 급락하면서 또한 오늘 발표한 소매 판매 예상치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전월 대비 1.1% 하락했죠. 달러화 강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도 같은데 달러화에 대해서 어떤 전망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습니까? 예. 달러화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화 순매수 포지션이 지난해 3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달러화가 일부 조정을 보이더라도 구조적이기보다는 좀 일시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주는 자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달러의 흐름을 보려면 연준의 행보를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ECB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은행 등 글로벌 주요 은행하고 정책 차별화를 강화하는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테이퍼링에 대한 연준의 스탠스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연준이 테이퍼링을 강화할 경우 환율은 결국은 상대적인 돈의 가치라는 점에서 당연히 긴축을 강화하고 미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미국 돈의 값은 비싸지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특히나 미국채에 대한 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강한 그 일본 엔화에 대한 달러의 강세에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안전선호 심리의 향배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와 같은 안전통화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다는 소식에서 안전선호 심리가 이제 자극됐고요. 그래서 달러와 강세가 일부 견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특히나 중국 관련 변수를 좀 많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한국 원화는 사실은 현금 지급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워낙에 유동성도 좋고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는 통화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중국 위안화의 대표적인 플락시 통화가 한국 원화입니다. 플락시는 이제 일종의 꼭두각시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요. 그래서 최근 달러원 환율 상승에서 중국 관련 이슈가 내포돼 있는 게 아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환율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국내 총생산의 25%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재정 정책을 동원했을 때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달러 약세를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가 정발이 되고 달러화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진단이었는데요. 대형 헤지 펀드들도 너도 나도 전부 다 달러화에 대해서 순모델 포지션을 많이 구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달러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대규모 숏 스퀴즈로 지금 이어졌고요. 이게 또 달러 강세를 촉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화에 대한 환율에 대한 부분은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연합이프맥스 배수연 뉴욕 특파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